제5강 정신병의 인문학. 이 강의의 학습 목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정신질환의 개념과 범주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2. 정신질환에 대응하는 의료사의 흐름을 파악하고 오늘날의 현황을 이해한다. 3. 정신질환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 문제와 이에 대응하는 적절한 방침을 모색한다. 안녕하세요. 경상국립대학교 사회학과에 재직 중인 이향아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교재의 5강 정신병의 인문학의 또 다른 파트인 감금과 수용의 정신질환, 그 역사와 현대적 논의에 대한 강의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릴 그 목차는 첫 번째는 정신병원의 기원은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명 정신건강복지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정신질환과 탈시설의 문제, 굉장히 현재적인 논의로 마무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정신병이라고 하면 연쇄적으로 생각나는 것이 바로 정신병원일 것인데, 그 정신병원의 기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는지 아마 궁금해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종류의 정신병원이 최초로 생긴 것은 약 8세기, 9세기 정도의 이슬람 지역에서 도시들 시리아나 바그다드 같은 곳에서 생겨났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있었던 정신병원의 개념과 지금 현재적인 정신병원의 개념은 굉장히 사뭇 다른데요. 그것은 정신병에 대한 그 시대적인 개념, 접근이 굉장히 달랐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있는 광인, 정신병인, 정신병자, 정신질환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사회의 악령, 그리고 사회에서 문제가 되는 인물이 아니라 신에게서 은총을 받은 자라고 하는 개념이 굉장히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갖지 못하는 것들을 보고, 일반인이 갖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일반인이 느끼지 못하는 감각을 느끼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는 충분한 휴식, 그리고 충분한 그 여유, 충분한 산책들을 갖게 해줘야 된다는 생각에 이들에게 주어진 따로운 공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하는 수용과 감금의 정신병원이 아니라 산책과 휴식, 그리고 보호를 위한 정신병원이 등장을 하게 됐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이슬람 지역에서의 정신병원의 개념, 정신병원이라는 공간이 서유럽으로 전파가 되면서부터는 그 개념과 접근 방식이 달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지금 현재 유럽 최초의 정신병원이라고 불리는 영국의 베들렘이라고 하는 정신병원은 1247년도에 설립이 되었다고 봅니다. 근데 이 1247년도에 생긴 이 베들렘이라고 하는 정신병원은 이 베들렘이라고 하는 영어 이름에서도 보듯이 베드람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대소요, 대혼란, 그리고 미친 곳이라고 불리는 그 영어 단어인데, 베드렘이라고까지 불릴 정도로 굉장히 혼란스럽고 그리고 광기 어린 공간으로 묘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베드렘이라는 공간은 이전 시기에 이슬람 지역에서 보여줬던 보호와 휴식의 공간이 아닌 감금과 수용의 공간으로 근대적인 정신병원의 개념이 시작된 곳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 화면에서 보이는 그림은 윌리엄 호가스라고 하는 영국의 풍속화가입니다. 영국의 풍속화가가 1732년에서 1733년에 걸쳐서 레이크의 인생 변천이라고 하는 8가지 연작을 그립니다. 그래서 이 톰 레이크웰이라고 하는 한 남성의 인생사를 8가지 장면으로 나눠서 보는데, 이 레이크웰이라고 하는 남성이 아버지 유산을 굉장히 탕진해가는 과정, 그래서 결국은 이 사람의 생애 마감을 베들렘이라고 하는 정신병원에서 마감을 하게 되는 8번째 연작에서의 8번째 그림이 바로 이 장면인데요. 이것이 바로 베들렘 정신병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앞에 벌거벗고 있는 사람이 그 레이크웰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보시면 그 머리를 빡빡 깎았죠. 그래서 이거는 머릿니가 전염될까봐 병원에서 강제적으로 머리를 깎게 되는 것이고, 그림에 보시면 손에 수갑이 채워져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눈으로 봐서도 이 공간이 보호와 치유의 공간이라기보다는 수용과 감금의 공간이라는 이미지가 굉장히 강렬하게 보여지죠. 근데 이걸 약간 옆으로 조금 새는 얘기를 하자면, 근데 이 공간에 굉장히 어울리지 않는 그 인물들이 보이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가운데 서 있는 굉장히 성장을 한 여성 숙녀 2명의 그림인데, 여기서 보듯이 당시에는 빈민들이 모여 살고 있었던 슬럼, 그리고 이렇게 정신병자들이 모여 있는 정신병원, 그리고 시체들을 볼 수 있는 시체 공시소와 같은 곳,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수구까지 이런 굉장히 사회적으로 오폐물 내지는 사회적으로 굉장히 비가시화된 공간을 관광하는 게 굉장히 유행한 관광 상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숙녀들은 정신병원에 감금되어 있는 정신병자들을 구경하러 온 것이죠. 사실상 이런 관광 수입이 당시 베들레헴의 굉장히 중요한 수입원이었다고도 일컬어집니다. 베들레헴에서부터 시작된 그 정신병 환자, 정신병자에 대한 감금과 수용은 유럽에서 17세기에 이르면서부터 굉장히 큰 폭으로 확대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재에도 설명을 약간 드렸던 것 같은데 17세기의 대감호의 시대라는 걸 맞죠. 근데 이 대감호의 시대가 생기게 된 원인은 당시 17세기에 있었던 경제 위기, 네덜란드에서부터 시작된 경제 위기 때문이었다라고 이제 일컬어져 있는데요. 당시에 굉장한 실업, 화폐 가치 하락, 그리고 경제 위기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 엄청나게 많은 거린들, 그리고 불황자들, 그리고 이런 광인들이 거리로 도시로 굉장히 많이 뛰쳐나오게 되었죠. 근데 프랑스 사회학자이자 철학자인 미셸 푸코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고인이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현대 사회학 이론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친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미셸 푸코의 저작 중에 광기의 역사가 있습니다. 제가 그 관계의 역사를 교재에 약간 그 예문을 드러놨는데, 여기서도 조금 제가 몇 구절을 한번 읽어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전주의 시대부터 역사상 처음으로 관계는 무의도식에 대한 윤리적 단죄를 통해 인식되고, 또한 노동 공동체로 확고해진 사회의 내재적 존재로 인식된다. 중략을 하고요. 광인이 저절로 부르주아 질서의 경계를 넘어서고 부르주아 윤리의 신선한 한계 밖으로 소외되기 때문이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굉장히 어렵죠. 확 와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고자 하면, 이 17세기의 경제적 위기와 함께 이 광인들 그리고 불황아들에 대한 접근이, 시각이 굉장히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중세시대의 이들에 대한 그 관용, 그리고 이들에 대한 동정의 시선이 굉장히 거두어지는 계기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고전시대의 시대정신으로 일컬어졌던 데카르트의 합리적 이성이 등장을 하면서부터인 거죠. 그래서 나는 사고한다, 고로 존재한다 라고 하는 그 유명한 명제가 시대정신이 되면서부터, 이렇게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사고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사회에 굉장히 불필요한, 오히려 사회에 해를 끼치는 인물로 여겨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 가장 대표적인 예들이 바로 광인,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사고를 할 수 없는 광인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에 대한 동정심, 그리고 이들은 무의도식을 하고, 그리고 빈곤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사람들은 합리적인 사고와 행동을 통해서 자본을 축적을 해서 그 부를 축적을 해 나가는데, 이 합리적으로 사고를 하지 않는 광인들은 무의도식 속에서 계속적인 빈곤의 상태, 그 빈곤을 계속해서 즐기고 있다는 사실이 당시의 시대정신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 일반 대중들에게 굉장히 유리된 존재, 그리고 굉장히 타자화된 존재로 인식이 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중세에는 이들은 굉장히 신성한 다른 곳, 우리와 다른 곳에서 온, 외계에서 온 별 정도로 치부가 됐다면, 지금 이 그 고전 시기를 이후로부터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들은 우리 사회에 함께 하기는 하는데, 우리 사회가 우리가 안고 가지 않아야 될 사람들로 치부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비가시화적인 정책이 굉장히 급속도로 확산이 됩니다. 이것은 또한 어떤 것과 맞물려지냐면, 이 경제 위기를 극복을 해야 되고 자본의 축적을 만들어야 되는
그리고 이 도시를 안전한 곳으로 계속해서 유지를 해야 되는 국가의 통치성하고도 연결이 됩니다. 이게 그 푸코가 이야기하는 것이, 푸코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정신의학이라는 것은 근대의 국가의 통치성에서 비롯되었다라고까지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정신의학을 다루는 이 시스템이 근대 국가가 확립되고 근대 국가의 통치성이 확립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체계화되었다라는 것을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통치 행위에서 자본주의적인 질서, 부를 축적하지 않는 자본주의적인 질서에서 소외된 이 사람들, 이 잉여로 치부되는 이런 불황아들, 거린들, 그리고 광인들은 비과시화되어야 되죠. 어딘가로 보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들을 위한 수용소, 감금소가 17세기 이후로 굉장히 대폭적으로 확대된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17세기 이후부터는 이들을 단순히 수용하는 것을 넘어서서 이들을 자본주의적인 주체로 갱생을 해야 되는 국가적 책무가 주어지게 되는 거죠. 그냥 잉여인간은 잉여인간으로만 둬서는 국가의 통치성이 낯이 안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에게 노동이라는 것을 강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적인 그 생산 주체로 이 감금과 수용의 공간에서 이들을 노동자로 계속해서 생산하게 되는 통치성이 발휘되는 것이죠. 그것들이 이 정신의학의 근대화적인 체계 시스템과 맞물리면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그 근대 사회에서의 정신의학 그리고 정신병에 대한 시선에 대해서 약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시공간을 좀 훌쩍 뛰어넘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그래서 지금 현대, 그렇다면 그 몇백 년 전, 300년 전에 있었던 그러한 시선, 그러한 근대적인 접근이 과연 현대 사회에서 대한민국에서는 어떻게 발현되고 있는가를 살펴보기 위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고자 했었던 것이 말씀드렸던 일명 정신건강복지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정신건강복지법에 보면 제41조에 자의 입원 있습니다. 그리고 42조에는 동의 입원, 그리고 43조에는 보호자에 의한 입원, 그리고 44조에는 지방행정 관료에 의한 입원, 그리고 45조에는 응급 입원이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입원이라는 것은 정신병을 갖고 있는 정신질환자에 대한 수용을 의미를 하는 것이겠죠. 근데 여러분들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이 코로나 시기에 대한민국에서 코로나의 최초의 희생자가 2020년 2월에 나왔는데요. 그게 바로 청도에 있는 정신병원에서 나왔습니다. 청도에 있는 정신병원의 폐쇄병동이라고 하는 곳에서 20년간 외부와의 접촉이 완전 폐쇄된, 단절된 채 20년간을 그 폐쇄병동에 살았던 정신질환자, 60대 정신질환자가 최초의 코로나 희생자로 기록이 남았는데, 당시 희생되었을 당시에 이 60대 남성의 몸무게가 40kg대에 머물러 있었던 그 기록이 나와 있죠. 이런 굉장히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충격적인 이야기인데, 이 정신질환자에 대한 수용의 문제가 비단 300년 전에 끝났던 것이 아니라 21세기 지금까지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코로나가 우리에게 한번 일깨워준 교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슬라이드에서 또 보시면 폐쇄병동에 입원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폐쇄병동에 입원을 한다는 건 지금 제가 첫 코로나 희생자가 폐쇄병동에서 나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폐쇄병동이라는 건 외부의 접촉이 단절된 곳을 말을 하는 것인데요. 이 폐쇄병동에 입원하게 되는 원인은 타인에게 자신의 건강이나 자신의 안전을 위협을 받거나 내지는 타인의 건강이나 타인의 안전이 위협이 된다라고 판단이 될 때 이 사람은 폐쇄병동에 입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폐쇄병동에 입원을 한 사람들이 폐쇄병동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이 정신장애인의 퇴원은 정신의학 전문가 그리고 이 장애인의 가족
그리고 법조인 등 굉장히 전문가로 이루어진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라고 하는 심사를 거쳐야만 이 폐쇄병동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제 슬라이드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국내에서 비자의 입원이라고 하는 수치가 굉장히 높습니다. 실질적으로 2015년에는 50%가 넘죠. 65.2%, 그리고 2026년에는 61.6%, 그리고 2017년엔 37.9%, 그리고서는 계속 이제 30%를 유지를 하게 되는데, 이 30%를 유지를 하게 되는 이유는 자의 입원, 비자의 입원 이렇게 양분화되었던 그 구절에서 그 법적인 항목에서 동의 입원이라는 항목이 새로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동의 입원이라는 것은 비자의적으로 타인에 의해서 입원을 하되 장애인, 정신장애인이 그래 내가 동의했어 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만 하면 이것은 자의 입원으로 속해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이 100% 과연 자의 입원일까? 라고 하는 의문은 여전히 우리에게 남는 것이죠. 지금 슬라이드에서 보시는 이 인터뷰 내용은 한 폐쇄병동에서 입원을 해어 있는 정신장애인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감옥 교도소는 징역을 채우고라도 나갈 수 있지만 폐쇄병동에 입원해 있는 이 정신장애인은 본인이 언제 나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30년간 외부와의 접촉이 거의 철저히 단절된 채 1시간 이상 남과 다른 타인과 이야기해 본 것이 30년 만에 처음이다라고 하는 굉장히 충격적이고 비극적인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우리 사회에 굉장히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재의 학습 활동에도 보면 이 정신질환의 비자의 입원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보자 라고 한 학습 활동이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자의 입원의 그 퍼센테이지가 2017년부터 현격히 한 반 이상으로 줄었는데, 이 수치마저도 사실상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높은 비자의 입원 수치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의 현실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신장애인에 대한 우리의 접근, 우리의 시각이 어떤 것인가라고 것을 보여주는 방증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강의에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이 바로 탈시설의 문제입니다. 장애인 탈시설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일명 국회의원들에 의해서 발의가 되었습니다. 2020년 12월에 발의가 되어서 지금 국회에 이제 계류 중인데요. 이 장애인에 대한 시설이 대한민국에서 전국적으로 굉장히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국가의 공인된 시설뿐만 아니라 민간 사립 시설에서까지도 장애인에 대한 시설, 어떻게 보면 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장애인을 수용하고 심지어 더 이제 악화된 상태로서는 감금까지 하는 그런 기관으로도 볼 수 있는데, 이 시설이 굉장히 만연화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탈시설 법안이 지금 발의되어 있는데, 유엔 장애인 권리 협약에서도 장애인은 시설에 가두어둘 수 없다라고 하는 인권적인 조항이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에서는 이 장애인에 대한 그 보호라는 명목으로 굉장한 시설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보편화되어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청와대, 여기 또 다시 보이는 하나의 청와대 청원에 올라온 것이 있습니다. 시설 퇴소는 우리에게 사형 선고다라고 하는 장애인이 직접적으로 청와대에 올린 그 청원인데요. 사실상 장애인에 대한 탈시설 문제는 장애인에 대한 인권, 가장 근본적인 인권의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죠. 왜냐하면 자기결정권을 스스로 갖는다는 것이 인격 주체로서 갖는 가장 근본적인 인권이거든요. 근데 시설에 들어가는 순간 자기결정권을 굉장히 박탈당하는 것이 대부분의 장애인의 현실이라서, 탈시설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그 명제임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장애인조차도 탈시설을 원하지 않는 이 현실적인 상황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탈시설을 원해서 탈시설을 했어요. 장애인이 탈시설을 했는데, 탈시설화해서 사회에 돌아간 장애인에 대한 주변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쳐서 결국은 탈시설화한 장애인이 다시 시설로 자발적으로 시설로 들어가는 사례가 굉장히 빈번하게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런 문제 또한 살펴봐야 할 것이고, 그리고 탈시설화가 현재적인 관점에서 굉장히 어려운 것 중에 가장 어려운 부분이 사실은 가족의 문제입니다. 장애인이 시설로 들어가는 것의 대부분은 가족의 권유 내지는 가족의 의지가 많이 관철이 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장애인 가족을 저는 비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장애인 가족의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는 사회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장애인들이 탈시설화를 의지를 갖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가장 첫 번째 직면하게 되는 문제가 바로 가족이죠. 탈시설을 반대하는 게 장애인의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여러 가지 이제 사회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장애인이 탈시설을 했을 때 이 장애인에 대한 100% 책임을 가족이 짊어져야 된다는 이 사회적인 문제, 보호시설 내지는 지원 체계가 굉장히 빈약하기 때문에, 그리고 빈약할 뿐만 아니라 굉장히 일관적이지도 않고 지속적이지도 않기 때문에 가족의 일상적인 삶이 유지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굉장히 현실적인 측면을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하고, 그리고 탈시설화된 장애인이 다시 시설로 들어가야만 하는 지역사회와 함께 더불어 살지 못하고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이 문제는 우리 모두의 문제이죠. 우리 모두가 성찰을 해야 되고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탈시설화로 가는 길은 궁극적으로는 반드시 이루어야 하는 길이지만 우리 개개인의 노력 그리고 개개인의 각성이 없다면 이루어지기 굉장히 힘든 일이라는 것도 학습자 여러분들께서 한 번쯤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신장애에 대한 우리들의 시선, 그리고 수용과 감금의 역사, 그리고 현대적인 논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지금까지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